한국 경제 상황이 쇠락의 길을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쇠락해 가던 산업들이었는데 반사이익을 누려서 갑자기 뜬 거거든요. 얼마든지 다른 나라들이 쫓아올 수 있다. 시장을 우리가 뚫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 기회라고 봐요. 우리가 천재일류의 기회를 만났다. 그건 뭐 반도체 이상일 거라고 저는 봐요.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가 1.8%에서 3.5%로 크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회복 흐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말 한국 경제가 기사회생을 했고요. 천재일류의 기회를 만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한국 경제 상황이 어땠느냐. 일본처럼 쇠락의 길을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주 생생한 그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산업이 현재 석유화학 산업입니다. 롯데케미칼하고 지금 현대 석유화학이 좀 통폐합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국의 석유화학 산업들이 워낙 커지고 가성비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 중국의 그 석유 제품들이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한국 시장까지 넘쳐 흐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기업들은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통폐합을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쪼그라질 운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우리가 중국처럼 그런 가성비의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그렇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게 석유화학만 그런 게 아니고요. 철강도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난 1년 동안만 놓고 보더라도 최소한 폐업을 했거나 또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거나 하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구조조정 상태로 들어간 이 철강 관련된 중견기업들 14개입니다. 최소한 14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포항 일대 포스코 뭐 그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 일대가 지금 거의 이 지방 소멸 상태로 그런 길로 들어선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철강과 석유화학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이 거의 모든 산업이 다 그런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이전에 이건 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었거든요. 한국인들이 먹고 사는 산업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성공을 해서 일본을 다 뛰어넘었죠. 그런데 왜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냐? 중국이 또 우리를 따라왔고 우리를 추월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일본을 추월했듯이 중국이 똑같은 산업에서 추월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게 반도체, 또 조선업, 방위산업, 원자력 관련된 전력 관련된 산업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왜 갑자기 잘 나가지? 이거는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고 정말로 운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게 뭐냐? 하나는 AI라고 하는 요인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잘라내버렸잖아요. 네, 여러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끼지 못하는 시장이 생겨나게 된 거고요. 거기서 한국이 잘 나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스마트폰하고 반도체 시장이에요. 스마트폰 하면 삼성 갤럭시가 잘 나가잖아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아주 스테디한 셀러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 또 반도체도 반도체의 스마트폰이 반도체에 아주 좋은 수요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안정세를 유지하는데 이 갤럭시 폰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그러고 그래 왔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스마트폰도 가만히 보시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2017년에 세계 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그때도 삼성이 한 20% 됐거든요. 그 무렵에 이제 중국의 화웨이가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을 했어요. 자기들 걸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당시에 2017년에 화웨이가 한 10%, 삼성전자가 20%예요. 그런데 화웨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쫙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2020년 2, 4분기가 되잖아요. 예. 2, 4분기면 3월에서 6월을 말하는 거죠. 2020년 2, 4분기에는요. 화웨이가 삼성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20%가 되고요. 삼성전자가 19.5%가 돼요.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뛰어넘었어요. 이 추세대로라면요. 지금 2026년이잖아요. 지금쯤은 아마도 삼성전자, 갤럭시 못 팔고 있을 겁니다. 지금. 석유화학, 철강이 그러하듯이 스마트폰 시장도 저는 똑같이 그렇게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2020년 3, 4분기부터요. 화웨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쫙 그야말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시작해서요. 2022년이 되면요. 시장 점유율이 3%, 2% 그리고 0이 돼버려요. 2025년에 다시 들어왔는데 어쨌든 간에 2020년 3, 4분기부터 수직 급강하를 하거든요. 화웨이가. 스마트폰 완전히 망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거기에 미국이 있는 겁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 그러니까 화웨이가 반도체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해버린 거예요. 그 이전까지 화웨이는 반도체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PC 우리 컴퓨터에는 그 CPU라고 하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는 AP라고 하는 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PC 컴퓨터의 CPU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게 두뇌 역할을 하는 게 그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화웨이는 어떻게 구했냐면 조달을 했느냐면 그 화웨이에 반도체 계열사가 있습니다. 하이실리콘이라고 하는 반도체 계열사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자기들 반도체를 설계를 해요. 중국이 반도체 설계 잘합니다. 설계를 하면 그 설계도를 가지고 제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제조하는 거 실리콘 칩에다가 새기는 걸 잘 못해요. 그거를 대만의 TSMC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래서 그 AP 반도체를 조달을 해서 그걸 가지고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어떻게 했느냐? TSMC로 하여금 화웨이의 반도체 하이실리콘에서 설계한 그 반도체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그걸 차단해버린 것이죠. 미국이 압력을 가한 겁니다. 미국이 못하게 하면 뭐 TSMC는 못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미국하고 여러 가지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서플라이 체인이나 이런 것들로. 자, 그러니까 화웨이가 스마트폰 만들기 위한 반도체를 조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못 만들죠. 그래서 스마트폰 비즈니스가 망한 거예요. 자,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안 했다면 삼성의 갤럭시 지금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석유화학이나 철강이나 이거하고 뭐 거의 비슷한 상태가 되어버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화웨이 계열사인 하이실리콘의 설계 능력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뭐 일취월장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쯤은 아마도 하이실리콘이 미국의 인텔이나 또 엔비디아나 이런 데들하고 거의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이 분석을 합니다. 엔비디아 여러분 아시죠? 엔비디아도 반도체 만들지 않죠. 그들도 설계만 합니다. 그걸 제조하는 데는 어디냐? TSMC이죠. 자, 그런데 하이실리콘은 화웨이의 하이실리콘은 그 TSMC로부터 잘렸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설계하기도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중국 내부에도 SMIC라고 하는 TSMC와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파운드리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제조를 해주는 공장이 있어요. SMIC라고 하는 거. 왜 거기서는 만들지 못할까? TSMC처럼. 그거는요. 장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극자외선 장비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10나노 이하의 7나노, 5나노, 3나노, 2나노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SMIC는 그걸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EUV 장비, 극자외선 장비라고 하는 건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하는 데가 공급을 하거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기업만 그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ASML로 하여금 중국에게 그것을 팔지 못하도록 제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제조 회사들은 극자외선 장비, EUV 장비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뭐 인텔이나 TSMC나 이런 데처럼 이 미세 공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게 뭐 완전히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의 상태에서 지금 멈추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중국이 그것도 다 따라왔을 것이다. 네. 이렇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AI라고 하는 게 겹쳤잖아요. 전혀 뜻밖의 AI, 특히 그 챗GPT라고 하는 게 2022년 11월 30날 발표가 됐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전혀 뜻밖의 갑자기 가입자가 1억 명으로 쫙 늘어나면서 와, 이게 이제 비즈니스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그리고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뭐 이런 데들이 AI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반도체 D램에 대한 수요도 폭발을 시켰고, 그중에 특히 HBM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에이전트 AI라고 하는 게 AI가 에이전트화가 되잖아요. 그 에이전트화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요즘에 여러분 아마 그 AI 쓰시는 분들은 다 좀 느끼실 텐데, 이 제미나이든 챗GPT든 간에 얘가 사용자인 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압니다. 웬만한 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하고 같이 협업을 했던 그런 작업들은 다 기억을 한단 말이죠. 자, 그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들이 그 사용자를 그렇게 기억하지 않았어요. AI는 사용자의 모든 것을 다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는 AI가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AI의 기능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HBM에 대한 수요뿐만이 아니고 범용 D램, 그것도 심지어 레거시 D램이라고 하는 중국 기업들이 만드는 그런 그 D램에 대한 수요까지, 또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까지 막 폭발적으로 늘려놓는 이런 상황이 됐고, 이거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기회를 100% 향유하는 데는 중국이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미중 갈등 때문에 네, 우리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반도체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 산업은 또 어떠냐? 우리나라 조선 산업 잘 나가잖아요. 조선 산업도요, 이거 그 데이터를 보시면요, 2019년에요. 세계 그 신규 조선 선박 주문량 그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요, 중국하고 한국이 비슷했어요. 중국이 37%, 우리 한국이 31%였습니다. 그런데요, 2024년이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중국이요 71%가 되고요, 한국은 17%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 시장 점유율이 반토막이 나고 중국은 2배가 돼요. 네, 71대 17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2019년에는 37대 31 서로 비슷했어요. 그런데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한국은 반토막이 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산업 정말 위기였다고 봐야 돼요. 네, 더욱더 쪼그라드는 상황, 예, 그런 길로 들어섰던 거죠.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LNG 선박 같은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들을 만들기 때문에 적자를 보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철강이나 뭐 석유화학이나 이런 것처럼 적자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국에 밀려서, 중국의 가성비에 밀려서 계속 우리의 시장 점유율은 쪼그라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 중반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조금 올라가고 중국은 좀 떨어지고 하는 이런 반전이 생겼어요.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것도 미국 때문에 그럽니다. 미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 선박에 대해서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 그 선주가 누구이든 간에 선박이 제조된 곳이 중국이라면 그 배가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는 수백만 달러의 입항료를 내라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공고를 한 거예요. 실시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자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제 미리 예고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실제는 지금은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하고 중국 간에 서로 관세와 또 히토류 수출 제재와 이걸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두 개가 이제 1년 동안 그러면 1년 후에 다시 봅시다 하고 1년 동안 유예가 돼 있잖아요. 관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거기에 이 입항료도 같이 묻어서 지금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새로 선박을 주문하는 선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다가 배를 주문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이제는 잘못하면 미국 항구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중국 조선소에 대한 주문량이 줄어들고 중국을 빼고 나면 그다음에 누구냐? 그다음엔 한국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선박 주문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미중 갈등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거고요. 원자력 발전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 발전,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현대건설이 미국에 지금 원전 설계하는 기업들하고 다 파트너를 맺어놓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공이 되거나 뭐 이러기 시작하면 다 한국 기업이 가서 그 일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시면요, 세상에서 원자력 발전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어디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어디냐?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는요, 중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1970년대부터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다 합치면 26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다 있는 게 26기예요. 원자로가. 그런데 중국이 현재 건조 중인 원자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36개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중국은 원자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실력이 더 낫겠습니까? 중국과 한국 중에. 물론 한국은 오래 했고 중국은 뭐 우리보다는 역사가 좀 짧지요. 하지만 워낙 저렇게 많이 만들다 보면 하다 보면 실력이 늘잖아요. 경험이 쌓이면. 지금 근데 그 중국이 배제가 됐죠.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다가 뭐를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려고 하지 않아요. 왜? 전쟁이 일어나고 또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티격태격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웬만하면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면 누구냐?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하는 데는 러시아죠. 소련.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제일 많이 수출해 온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 인도 뭐 이런 데들 지금 원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들이 있는데 그거 다 어디서 하고 있냐? 그 러시아의 로사톰이라고 하는 데서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만들고 어쩌면 잘 만들고 하는 데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세계가 이제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의 상대방이 서방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그 전쟁의 상대방이 러시아이고 그리고 그 러시아와 중국은 너무나 가깝고 그러다가 보니까 러시아, 중국은 다 배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처럼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그러고 나면 남는 데가 어디냐? 그게 한국인 거예요. 네. 이것도 반사이익인 거죠. 네. 또 이 방위 산업도 어떻습니까? 한국의 뭐 탱크라든가 자주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요즘에 잘 나가잖아요. 천공투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세계에서 가장 무기를 많이 만들고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1위 미국. 2위 어디였습니까? 러시아입니다. 2위 러시아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 이것도 중국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의 시대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 전쟁의 그 원흉이 누굽니까? 그게 러시아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러시아 무기를 쓸 수가 없죠. 다른 특히 서방 국가들에서는 러시아 무기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렇게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무기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고 우리나라도 심지어 러시아 기술을 들여다가 이제 한국 무기 우리나라 자체 무기를 만드는데 러시아 기술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정도로 이 무기 산업이 발전해 있는 데가 바로 러시아인데요. 거기 배제하죠. 또 중국도 배제하죠. 그러고 나면 강력한 후보가 이제 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터키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는 이유가 이제 그런 배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 천재일우의 기회 그 원인은 뭐냐? 바로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는 거고 AI라고 하는 게 갑자기 뜨게 된 거고 이런 거예요. 예. 이런 상황 이거 아니었다면 아마 일본처럼 계속 쇠락의 길을 갔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나서 쇠락의 길에서 지금 잠깐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거는 숨을 돌리는 정도다. 우리가 뭐 대체 불가가 된 거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왜? 이 기술들은 이 산업들은 기본적으로 다 낡은 산업들입니다.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다 따라온 거라고요. 네. 다 따라온 거예요. 그만큼 낡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배제가 됐을 때 다른 나라들은 안 따라오겠냐고요. 베트남이든 튀르키예든 멕시코든 얼마든지 한 몇 년만 지나면 한국을 다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다. 왜? 이게 가성비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엄청난 신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가성비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산업은 중국 기업의 빠른 성장으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추격이 앞으로 한국 산업에 큰 위협이 될까요? 저는 큰 위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철강, 석유화학 뭐 이런 다른 이 가전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중국한테 밀려 있는 상태이지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전 부문을 이번에 중국에서 철수하는 그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전 제품들을. 냉장고니 TV니 이런 걸 팔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가성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잘라내는 그런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다 따라잡혔다. 그런데 다행히 미국이 중국을 떼어내고 중국이 없는 시장이 형성이 됐고 그 시장들에서 그러니까 뭐 일종의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시장들에서는 한국이 제법 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데 이 틈새 시장, 새로 생겨난 중국이 빠진 이 시장이 언제까지 갈지는 정말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건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아주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마음을 바꿀지는 정말 알 수 없는 거예요. 시진핑하고 서로 짝짝꿍이 돼가지고 서로 내가 요거 줄 테니까 내가 이 시장 너희한테 내줄 테니까 너희가 우리한테 이런 걸 좀 해줘. 뭐 타이완을 내가 뭐 너희한테 어떻게 해줄 테니까 너희는 우리에게 해줘. 이런 식의 딜을 얼마든지 중국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산업을 생각을 해보시면 조선 산업이 지금 우리가 반짝하고 시장 점유율을 지금 늘리게 된 그 기본적인 원인이 미국,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선박이 한국에 입항할 때 입항료를 부과할 거다라고 하는 그 예고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미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국이 위협을 하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거예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입항료 그래서 안 매겨라고 하면요. 다시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잠깐 누렸던 그 반사이익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또 반도체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 우리나라 지금 D램이라든가 D램을 적층해 가지고 이제 D램을 여러 겹 쌓아서 만들어 놓은 HBM 이걸 가지고 상당히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CXMT라고 하는 데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정책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한국을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UV 장비가 필요한 그거는 안 되겠지만 그것보다 좀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들 그런 거는 얼마든지 중국이 따라와서 한국이 누리고 있던 그 시장의 상당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 거기다가 또 중국 말고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인텔입니다. 미국의 인텔이요. 원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D램이라고 하는 거 이제 한국 기업,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7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지만 원래 그 D램을 거의 100% 만들던 회사는 어디냐면 바로 인텔이었어요. CPU를 만드는 그 인텔이 바로 원래는 D램 회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1980년대 일본 D램의 가성비에 밀리면서 이제 D램 포기하고 CPU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마는 그 인텔이요 다시 메모리 비즈니스에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요인이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뛰어들었느냐? 그 GAM이나 GEM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Z 앵글 메모리라고 하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D램을 쌓아놓은 HBM 요거를 대체하는 새로운 메모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다른 메모리 반도체의 개발에 착수한 겁니다. 그래서 인텔과 일본의 그 소프트 파워 있잖아요. 소프트뱅크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의 소프트뱅크하고 인텔이 서로 조인트 벤처를 해서 지금 새로운 구조의 메모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물론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요. HBM에 대한 강력한 도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 또 일본 정부가 아주 그 백업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마음 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 산업들이요. 우리가 갑자기 개발한 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쇠락해 가던 산업들이었는데 반사이익을 누려서 갑자기 뜬 거거든요. 그러니까 쇠락해 가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른 나라들이 쫓아올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조금 뭐 느슨해진다? 그러면 또 중국이 다시 진입할 수 있다? 이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경쟁력과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며 주목해야 할 미래 산업은 무엇인가요? 특히 주목할 미래 산업이기보다는 미래 시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팔지 못하는 그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게 어디냐면 바로 미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자, 우리나라가 이 전쟁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방산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폴란드에다가도 팔고 필리핀에다가도 우리 무기 팔고 캐나다에다가도 뭐 잠수함 수출을 하려다가 뭐 그거는 이제 실패를 하고 말았지만 한국의 무기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데 미사일도 우리가 팔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근데 이거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전체 이 수출 크기에 보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자, 반도체 수출하면 거의 2천억 달러이거든요. 근데 방산 수출 아주 잘 나간다고 해봐야 한 200억 달러 넘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방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의 규모는 매우 작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왜 이렇게 전쟁과 관련되는 거 이런 거는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잖아요. 머릿속에서 뭐 온갖 상상이 다 되고 그래서 방산이 이렇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지 산업 그 자체로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산업은 아니다.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방산의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엄청난 그 방산 시장을 우리가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못 뚫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데가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에다가 만약에 우리나라 무기를 팔 수 있다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뭐 반도체 이상일 거라고 저는 봐요. 자, 그런데 미국에 한국 무기를 판다? 한국의 탱크, 한국의 자주포, 한국의 미사일 이런 거를 판다? 물건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히 팔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가성비 이걸로는 충분히 팔 수 있어요. 하지만 무기를 판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물건을 사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거하고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저 나라는 정말 내가 믿어도 돼. 저 나라는 정말 혈맹이라고 할 수 있어. 저 나라는 정말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만 그 나라의 무기를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뭐 당장 전쟁이 눈앞에 있든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 나라를 정말 믿을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과연 미국에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나라의 무기를 들여다 쓰고 미국의 운명을 맡겨도 될 정도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에게 믿을 만한 나라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 무기 안 들여오잖아요. 네. 사실 가성비나 또는 이 제조 기간, 납기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한국 무기 갖다가 쓰면 미국 육군이든 뭐 해군이든 공군이든 간에 굉장히 자기들 이 전투력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미국에서 탱크 한 대 살 돈이면 그거 가지고 한국 탱크 3대 살 수 있습니다. 미사일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돈도 절약되고 같은 돈 가지고 훨씬 더 많은 무기들을 구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정치적인 문제이고 한국의 신뢰의 문제이고 네. 한국이 과연 미국을 배신하지 않을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없는 거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영국의 무기라면요. 미국은 얼마든지 들여옵니다. 미국은 영국은 믿지요. 호주도 아마 저는 믿을 거라고 봐요. 한국은 과연 믿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일본은 믿을 가능성이 꽤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글쎄 그거는 알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차피 중국에다가 물건을 파는 거는 이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 가성비 가지고 어떤 것도 팔 수 없어요. 이제 중국에. 우리 물건을 어딘가에 납품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서방 국가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이든 아니면 저 서유럽 국가들이든 이런 데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과연 믿을 만한 파트너인가? 그렇게 돼야만 이제는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건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AI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는 AI 그 자체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미국처럼 AI에 성공을 할 수 없다. 중국처럼도 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AI 그 자체. 그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자체로는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인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재 무슨 말씀이냐? 자,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AI 소프트웨어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잘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나라 예를 들어 카이스트에서 AI 전공 또 뭐 반도체 관련된 이런 전공을 해서 졸업을 하잖아요. 어디 취업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전 세계에서 다 오라 그래요. 미국에서도 오라 그러고 뭐 일본에서도 오라고 다 오라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국에 있고 싶을까요? 아니면 미국에 가고 싶을까요? 조사해 놓은 거 보면요. 20, 30대 우리나라의 20, 30대 IT
이런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 조사해 놓은 거 보면 70%는 미국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만 하지 않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급여가 다르고 한국에 있으면 뛰어난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뛰어난 실력에 대한 보상이 잘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평등주의 사고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 많은 돈을 받냐? 당장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미국에서는 실력대로 받아요. 네. 심지어 한 사람에게 1억 달러도 준단 말이에요. 메타가 아예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잖아요. 내가 지목하는 사람이 메타로 오게 되면 그 즉시 1억 달러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1억 달러면 얼마예요? 1,500억입니다. 1,500억을 그냥 주겠대요. 이런 건 우리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인재라면 미국 가고 싶죠. 네. 미국에서도 어서 오세요. 그럴 것이고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AI 그 본질 그 자체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엔지니어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인재를 붙잡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AI를 통해서 성공할 여지는 있다. 그건 뭐냐? AI를 잘 쓰면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챗GPT든 클로우드든 제미나이든 간에 우리가 AI를 써서 우리의 생산성을 지금보다 2배, 3배로 높일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AI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니 뭐 이런 그 LLM이니 이런 모델을 우리가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 그걸 한다고 해서 성공할 가능성도 별로 없는 거고.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잘 쓰면 우리의 생산성을 2배, 3배로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저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참 뭐 이런 자랑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요, 지난 몇 달 동안 제미나이하고 코파일럿 이런 것들을 쓰면서 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제 생산성이 같은 시간을 일하는데도 지난 그 이전에 AI를 쓰지 않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더 정확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 스토리들이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입도 꽤 많이 늘었어요. 제가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AI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걸 써서 작업 시간을 줄이고 그 대신에 노는 시간을 늘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이 AI를 가지고 우리의 생산성을 2배, 3배로 높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우리 성공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대부분 지금과 비교해서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다 슈퍼맨이 돼 있을 겁니다. 엄청난 생산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2번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언제냐? 가장 가까운 거는 1998년 외환위기 때입니다. 네. 외환위기 때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변화를 하거든요.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변해요. 어떻게 변했느냐? 회사 가면 무조건 일하는 걸로 변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땠는데요? 회사 가면 뭐 은행 가고 신문 보고 사우나 가고 뭐 별짓 다 했죠. 솔직히 말해서. 네. 90년대 80년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래도 못 잘랐어요. 그런데 1998년 IMF 위기를 거치면서 그게 싹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저는 확실히 기억해요, 그걸. 점심시간에 술 먹는 사람도 다 없어져 버리고요. 사우나 가는 사람도 다 없어졌어요. 왜? 그렇게 하면 잘리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의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또 하나 변한 건 뭐냐면 그때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걸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돈 안 벌리는 사업들을 다 잘라버린 겁니다. 돈 잘 벌리는 사업들만 딱 남겨놓고 거기에 집중했던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인력도 그렇고 자본 투자도 그렇고 뭐 다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 결과가 뭐였느냐? 바로 그 이전에 98년 이전에 1만 달러 수준이었던 우리의 GDP가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3만 달러로 확 뛰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무슨 돈놀이를 한 것이 아니고
운이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그때 엄청난 변신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일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그래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진 거죠.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촉매제가 뭐냐? 그게 바로 AI다. 이 AI를 노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이 AI를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활용을 한다면 우린 2배, 3배 생산력을 높일 수가 있다. 각자의 생산력을. 네. 그러면 우리는 뭐 몇 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한국의 1인당 소득은 10만 달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스위스처럼. 네. 스위스처럼 싱가포르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지금 그 기회라고 봐요. 우리가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 우리가 슈퍼맨으로 다시 업그레이드 되는 거, 그 일에 착수할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